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월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저는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여러 의문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원래는 8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가 끝나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은 방송도 스톱하려고 했었는데, 각계에서 방송을 계속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방송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사장직을 그만둔 이후의 방송은 한 달만 할 생각입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제가 좀 예전부터 준비해왔던 책을 쓰기 위해서 연말까지는 좀 방송을 스톱하고요. 그리고 해가 바뀌면 다시 복귀하겠다는 것이 저만의 생각인데, 그때 또 국민라디오에서 받아주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늘 미래담 기사를 보니까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만은 건국한 지 67년이 됐는데 건국절도 없느냐 이런 슬레바를 봤습니다. 친일파 아니랄까 봐서 저는 전형적인 번발을 전도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건국절 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이 바로 건국절입니다. 1948년 미군정은 미국에서 자칭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을 내세우면서, 그리고 또 이승만은 국내 기반이 없었던 관계로 친일파들을 말하자면은 기용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 친일파들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이 돼가지고 기억에도 희미합니다만은 요즘도 8.15 해방 전후에서 여러 언론들에서 친일파 후손들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리고 독립군 후손들은 그야말로 취약계층이 돼서 국가에서 주는 10만원 20만원으로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 이런 기사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류는 불행하게도 친일파들과 그 후손들이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친일파들을 청산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살아남게 만들어준 이승만의 1948년 단독정부 수립이 그렇게도 고마워서 그날을 건국절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참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쪽팔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건국절 운운할 게 아니라 이 정권이 친일파가 아님을 증명하려면은 그런 인간을 쫓아낸, 그야말로 부정선거로 나라를 온통 헝클어 놓았던 이승만을 쫓아낸 4월 19일 4.19 혁명일을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게 더 바른 순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어서 오늘 또 기사 하나 읽어보면서 저희들처럼 이제 나이 많은 인간들을 위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50대, 60대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 이유는 지금 30대, 40대의 미래가 바로 50대, 60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50대와 60대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30대, 40대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건데, 오늘 보니까 이 정권에서 이른바 노동계획이라고 추진하는 것 중에서 정년을 연장하고, 그리고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논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면은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없어지고 임금만 깎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늘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기업이 형편이 어려워지면요, 임금 피크제 할 필요도 없어요. 그 기업이 망하든가, 망하기 싫으면은 그 기업의 직원들이 스스로 임금을 깎자고 나옵니다. 결국은 임금 피크제라든지
이 정년 연장 이따위 이야기들은 잘 나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잘 나가는 기업에서는 정년 연장은 실종시켜버리고 임금 피크제만 받아들이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제가 한번 예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데일리의 기사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50세가 넘으면은 기업에서 50세 넘은 인간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임원으로 승진을 시켜줘요. 직원들은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대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임원들은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임원으로 승진시켜요. 임원은 매년 계약을 연장합니다. 실적이 나쁘면은 바로 아웃시키면 그날로 끝입니다. 그래서 50세가 넘은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임원으로 승진시켜 이사로 승진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이런 일을 저지르는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고 정년을 연장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야말로 50대에게는 먼 나라 얘기에 불과하다는 이런 이데일리의 기사를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기업들이 임금 피크제보다는 정년 연장을 해줄 리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말릴 도리가 없어요. 아니 50세 넘어가지고 이사로 승진시켜준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임금비를 절약해서 돈을 벌려는 꼼수들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임금 피크제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유연성이라는 거는 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결국은 잘 나가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모조리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오로지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 정권으로서는 그야말로 당연한 일인 듯 싶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전창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국민TV 쿠겐샵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쿠겐샵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튼실한 살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쿠겐샵에 새싹당 콩차 입점시켰습니다. 먹기 편하게 티백으로 만든 새싹당 콩차도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혹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 메뉴에 새싹당 콩차를 추가하고 싶다면 도매 가격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거침없이 070-8635-1288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든 세상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국민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칙한 음료 기발한 차 새싹당 콩차도 있습니다. 070-8635-1288입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오피니언 빅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자, 오늘은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소개를 좀 해드릴 분들이 계세요. 네. 예. 제 바로 오른쪽에 예. 미모의 여성 두 분이 계십니다. 네. 두 분이 오늘 새로 출근을 하셨는데, 네. 김희라 씨, 그리고 신지혜 씨, 아나운서로 입사를 하셨지만은 오늘부터 출근하신 거죠. 그런데 뭐 사실상 모든 역할을 다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우리 국민 라디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그 사설 본문은 이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희라 아나운서부터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김희라입니다. 제가 오늘 입사 첫날인데요. 축하한다는 말보다 어렵다라는 말을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회사에게 좀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해봐요. 김희라라는 이름은 우리 김희라 아나운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잘 아시나? 압니다. 옛날에 우리 올드 팬들에게는 아주 네. 훌륭한 배우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분이 붙이는 더 훌륭한 배우였어요. 김승호. 김승호. 네, 김승호는 잘 모르지.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방공 영화 중에서 돌무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돌무지. 그 돌무지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김승호 씨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김승호 씨도 아주 성격 배우로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분인데요. 네. 그분의 아들 김희라 씨는 더 터프한 사람으로 네. 성과가 높았는데, 네, 맞아요. 우리 김희라 아나운서는 그 배우 김희라 씨하고는 전혀 1800도 정도로 다른 미모의 1800도. 여성입니다. 예. 자, 다음. 자, 그리고 또 한 분 계십니다. 신지혜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지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국민 라디오와 함께하게 됐는데요. 제가 비록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예쁘게 많이 봐주세요. 신지혜 하니까 또 이름 가지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네. 골프 선수. 근데 그 신지혜는 불행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용모는 평범한데, 우리 신지혜 아나운서는 아주 귀여운 용모로서. 감사합니다. 나이 연령대를 보니까 우리 딸하고 비슷한 연령대 됐는데, 딸보다 약간 나이 한두 살 많은 정도인데, 젊어 보여도 영감탱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아나운서 앞으로 많은 활약을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네. 네. 자, 70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 지난주 금요일부터였죠. 상암동 보니까 월드컵 경기장에서 행사를 하고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어느 때보다 요란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14일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사흘 연휴가 보장되기도 했죠. 박근혜 대통령도 앞서 말씀드린 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국민 대합창이라는 행사였어요. 여기에 참석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강변에서는 불꽃놀이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 성찰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조망하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새롭지도 담대하지도 창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일본과 북한을 향한 메시지는 어설프고 모호했으며 국내용 메시지는 퇴영적이고 위험한 역사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 드러난 박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 이 본문은 김희라 아나운서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와 2013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이란 표현으로 대체했습니다. 대통령의 건국 언급은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닌데요. 여권과 뉴라이트 진영에서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환치하려는 움직임과 맥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의미를 굳이 축소할 까닭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 수립과 건국을 혼동해선 안 될 일입니다. 재헌헌법은 전문에서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명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1919년 건립되고 1948년 재건되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현행헌법 전문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이 국부라고 주장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도 관보 제1호에 대한민국 30년이란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작을 1919년으로 판단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임시정부의 법통과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축소하고 이승만 독재를 미화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 첫머리에 헌법 준수를 맹세합니다. 역사학자라면 모르되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데일메시지도 미흡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베 신조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도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공언을 일관되고 성의 있는 행동으로 뒷받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요컨대 지금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앞으로는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곧바로 배반당했습니다. 아베는 담화 다음 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내는 행동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외교부에선 모순된 논평 2건이 같은 시간에 발표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신뢰 구축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숙청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화제의에 진정성이 없음을 방증합니다. 김이라 목소리로 들으니까, 김이라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팍팍 되네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그 광복 70주년 축사를 보면은 한마디로 철학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좋은 거는 다 그냥 갖다 놨는데 이 좋은 것이라는 게 이제 특히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가 이익이 되면 하나가 손해가 되는 일종의 그 제로섬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그 철학이 부재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 모순적인 논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의 그 개인적인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이게 뭐 오죽하면은 수적 공주라는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축사는 말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참모들의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은 집권 세력들의 수준을 가늠하는 이제 그런 거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그 중요한 행사에서의 축사는 사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참모들의 작품입니다. 참모들, 그게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의 수준을 이제 그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측근들의 수준이 가장 낮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드러났고 그것 때문에 결국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축사의 맥락을 좀 곱씹어 보면은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아쉬운 입장이 완전히 되어버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혼찌검을 내도 좀 모자랄 상황인데. 이런 거죠. 네. 그게 이제 일본이라는 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의 국가적 이익이 걸려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밀접한 국가를 따진다면 순서대로 따지면은 미국 경제적으로 따지면 중국, 미국, 일본이고요. 정치적으로 따지면은 미국, 일본, 중국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 비중은 중국이 더 크지만은 미국의 해고산 아래에 있는 삼각동맹 미일 그리고 한국의 삼각동맹 이런 걸 고려하면은 일본이 이제 더 큰 순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이런 관계 속에서 집권 세력은 뭔가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철학이라는 거는 관통하는 하나의 논리적 일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국제 정세를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일관되게 정책을 수립해 나가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과 일본은 밉더라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명박도 마찬가지죠. 일본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말하자면은 반일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일종의 포퓰리즘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외교적으로는 매우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죠. 꾸짖을 때는 준엄하게 꾸짖더라도 사실상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들은 융통성 있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일 외교가 가장 탁월했던 분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봐요.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래서 아베가 외교석상에서 그런다는 거는 사실 엄청난 결례거든요. 아무리 일본 때려 죽이고 싶은 심정을 속으로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아베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아태 정상회담이었나? 거기서 손을 크로스 해가지고 정상들끼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손 안 잡았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타전돼가지고 온 세계에 이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기분은 좋게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사실 독도는 일본에서는 어떻게든 분쟁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도록 이런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시끄럽게 안 하자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고. 근데 갑자기 헬기 타고 갔죠. 그렇죠. 이명박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그 때문에 욕을 엄청나게 먹으니까 가가지고 독도 가가지고 분쟁 지역을 마치 선포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들을 보면은 정말 철학이 없는 집권자라는 것이 얼마나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치는가 하는 점을 통렬하게 깨달을 수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해 보이는 맥락이요. 네.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말을 건국으로 대체했죠.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집권 여당 대표, 김무성 대표, 또 황우혁 교육부총리, 그리고 뭐 이인호 KBS 이사장 같은 사람들 아예 신문 사설에서 대놓고 건국절이라는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데 이 흐름이 그 정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의 건국절 우는 건국 67주년이라는 말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묵인하에서 이제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예. 이건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굳이 뭐 넣지 않더라도 친일파들의 그 진행적인 소원입니다. 소원. 그러니까 언급이 싫은 거야 한마디로. 그게 1919년 그때 만약에 그 헌법 전문을 만들 때 그때 굉장히 복잡한 사정이었어요. 일단 일본이 물러나가고 그 해방이 된 해방 조국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헌법 전문을 만드는 재헌의회 사람들 중에는 일부는 그야말로 독립투사 계열의 사람들도 있었고 친일파 계열도 동시에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50년대는 친일파들이 대놓고 잘났다고 얘기를 못하던 시절입니다. 그게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게 박정희가 집권하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1965년 그 한일회담을 성사시키고 일본의 이 무상원조 자금이 들어오면서부터 친일파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만약에 1950년대에서 자기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처지였다면은 분명히 헌법 전문에서 1919년을 뺐을 거예요. 근데 들어간 겁니다. 그때로서는 친일파들이 욕을 먹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찍소리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살아나긴 했지만은 단죄만 안 받았을 뿐이지 그렇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행편이었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1919년 기미 독립운동을부터 이제 상임정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대한민국의 법통으로 인정했던 이런 과거가 있는데 친일파들은 그걸 이제 숨기고 가리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 속에서 수십 년을 흘러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당시 친일파들은 이미 뭐 노덕수리라든지 이런 나쁜 놈들은 다 죽었지. 세월이 워낙 많이 흘렀으니까 그 자손들은 조상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자체가 언급되는 게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말하자면 독립투쟁의 역사를 지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북한 김일성을 맨날 마적질 운운하는데 사실은 이제 독립운동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북한하고도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종북으로 몰게도 그게 논리상으로는 딱 맞아요. 왜냐하면 북한의 김일성은 독립운동을 하긴 했으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놈이 집권한 거란 말이에요. 뭐 3대 세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우리나라
세습 목사나 세습 재벌들하고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 욕을 먹고 있긴 합니다만은 최소한 그 출발 자체가 독립운동이었다는 것이 남북한이 큰 대비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악용해가지고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좌파 전력이 있으면은 빨갱이다고 몰아붙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친일 전력들을 가리려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속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웃겼던 거는 저도 한 장의 사진을 봤는데요. 이게 이 친일파의 후손들이 말로는 애국을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었는데요. 국회에 대한 격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들고 통화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국회에 대한 격리를 하고 있고 국회에 대한 격리를 할 때는 애국가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 대한 격리 하고 나서 애국가가 쫙 흘려 퍼집니다. 그 상태에서 뭐 전화가 왔다 손 치더라도 일단 끝나고 나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늠름하게 김무성을 받아가지고 딱 전화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부착이 됐어요. 이걸 보고 그래 니들이 말로만 맨날 애국이라고 그러지 실제로 애국할 장소에 가가지고 애국하는 짓을 그걸 못 봤다 하는 그런 진짜 살아있는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는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경향신문이 뭐 어떤 비전이나 이제 국가 상황에 대한 조망은 없고 엉뚱한 소리만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엉뚱한 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지 조금만 들여다보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자신의 친일 전력을 가리고 그리고 이른바 종북 논쟁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사실상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배반하는 그런 속성을 지닌 정권에 대한 말하자면 노령층과 저소득층의 지지를 계속 끌어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다음 토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비례대표 정수 문제, 뭐 획기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좀 갈수록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강원택 교수가 오늘 그 중앙일보에 기고를 했어요. 칼럼을. 제목은 비례대표를 위한 변명인데 이게 왜 나온지 아십니까? 왜 이런 칼럼이 나온지 아세요 혹시? 모르죠. 조중동이 그동안 비례대표를 엄청나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옛날에도 비례대표를 그렇게 또 칭찬했던 적도 있었거든. 뭐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에서 가장 사례로 욕먹는 사례가 바로 누구냐면은 저하고 같이 책석기로 돼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청년 비례대표였던 김광진 의원입니다. 김광진 의원이 오프 더 레코드 엠버거를 깼다 해가지고 또 뭐 이런 비례대표 해가지고 했는데 이 비례대표를 조중동이 비난해 온 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런 사연들이 숨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넘길 수 없다라는 이상한 신화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 신화도 사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속시키려는 어떤 특정 세력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서 물론 1인당 뭐 연봉 1억 이상 받고 해서 뭐 전체로 따지면은 뭐 1,000억, 2,000억 정도 들죠.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 집권 세력 특히 국정원장이 쓰는 특수활동비만 하더라도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게 정권을 감시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으로 300명이 드는 비용은 저는 결코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라는 게 연봉을 공개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질투심을 유발시켜요. 자기가 뽑아놓고도 저 새끼는 맨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새끼한테 뭐 연봉을 1억 몇천을 주고 뭐도 준다며 이런 게 이제 정치 불신을 시키는 데는 좋은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대한민국에는 국회의원 30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신화가 생겼는데 좋아요.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인정하자 이거야. 300명을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소선구제가 갖는 사표 위험성 때문에 2대1로 하라라는 그 얘기를 판정을 내렸나 하여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관위 아니지 2대1로 하라라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하지 않았고 하여튼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2대1로 하라는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00을 넘길 수는 없으니까 2대1로 하려면 지역구가 200석이 되고 비례대표가 100석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지역구가 대폭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지역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새누리당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그렇죠. 이게
100석을 그냥 비례대표로 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권역별 비례대표를 해야 되는데 늘 얘기합니다마는 사표가 영남이 더 많아요. 그 영남에서 현재의 야권이 얻는 득표수가 더 많습니다. 40 내지 45%, 대구 경북을 하더라도 30에서 35%까지 나갑니다. 그러나 호남에서는 새누리당이 얻는 표가 너무 적어요. 많아야 20%, 5 내지 20%를 넘나듭니다. 그리고 인구가 작기 때문에 호남의 권역별 비례대표는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 영남의 권역별 비례대표는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선거를 하고 사표 방지를 하면은 결국은 야권에게 더 유리해지는 이런 결과가 그래서 새누리당은 반대하는 겁니다. 네. 새누리당이 이제 반대한다는 게 이런 배경에서 된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빤히 아니까 그걸 캄프라치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무용론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 나쁜 놈들이다. 그런 사설 칼럼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 결과 그래도 중앙일보는 쉽게 얘기해서 반대파의 목소리를 형식 논리적으로라도 반영시켜 주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강원택 교수는 중앙일보에 오랫동안 칼럼을 기고했던 분이니까 이제 비례대표에 대한 변명이라는 그렇죠. 칼럼을 쓰게 된 거죠. 강원택 교수가 아마 정치학 전공하신 분들은 강원택 교수 논문 안 읽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권력구조나 또 정당 정치 관련해서 텍스트나 다름없는 그런 일종의 교재죠. 많이 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주장이 간명하고 논리적이라서 즐겨 읽는 사람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자, 예, 그렇습니다. 비례대표를 위한 변명입니다. 비례대표를 위한 변명이고. 변명을 해야 되는 희한한 상황 속에서 하는 변명. 예, 한번 들어보죠. 길이 조금 길긴 한데, 네. 예, 일부 발췌를 했는데 좀 길어요. 그래도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신지혜 아나운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의 증언 문제가 최근 여야 간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논의를 지켜보면서 정치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선거구 재획정으로 생기는 문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면 해결될 것이라고 했고 심지어 같은 당 경대수 의원은 공천비리의 온상이 비례대표라고까지 말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구 의원들은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보다 못한 말하자면 2등급 의원쯤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그런데 정치권에서의 편견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의 존재는 한국 정치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역구 의원은 자신이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지역구 의원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나라 일을 다루는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지역구 의원은 자기 지역구의 이익을 중앙정치에 반영하려는 대리인의 역할에 더 충실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가 이익과 지역구 이익 간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들은 지역구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예산안 처리 때마다 지역구 민원 처리를 위한 수많은 쪽지가 난무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된다. 이에 비해 비례대표 의원은 특정 지역의 협소한 이익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바라볼 수 있다. 국가 전체를 고려한 정책 결정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제가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대표성이다. 국회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므로 다양한 구성원이 고르게 대표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지역구 의원을 보면 특정 출신 배경을 갖는 이들로 편향돼 있다. 예컨대 성별로 보면 남성이 압도적이다. 19대 국회 지역구 의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은 무려 92.3%다. 이에 비해 여성의 비율은 지역구 의석의 7.7%에 불과하다. 대조적으로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전체 54석 중 여성이 28명으로 52%를 차지하고 있다. 비단 성별뿐만 아니라 재산, 학력, 직업, 연령, 인종 등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지역구 선거를 통해 의원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혼 이주민인 이자스민 의원이나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의원도 지역구 선거를 거쳐야 했다면 당선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비례대표가 줄어든다면 그만큼 우리 국회는 연줄 있고 재산 있고 나이 들고 더 배운 남성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지역구 선거는 사회적 강자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사회 경제적으로 양극화된 상황에서 기득권층의 목소리만 커져간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 비례대표 의원들은 선거를 치르지 않았고 당선되었다고 이들을 얕잡아보는 일부 지역구 의원의 태도 역시 문제가 있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될 수 있는 영남의 새누리당,
호남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구 의원들은 과연 제대로 된 선거를 치렀다고 할 수 있을까? 이들도 비례대표 의원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정당 공천에 의해 당선돼 왔기 때문에 자신을 비례대표 의원보다 우월한 존재처럼 생각하는 자세엔 문제가 있다. 잘 짚었네요. 간명하게. 논평할 필요도 없을 정도의 당연한 이야기죠. 친절하죠, 설명이. 예. 근데 이제 그 지역구 의원들이 더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좀 웃기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비례대표를 과거에는 전국구 의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에요. 근데 비례대표는 전국을 대표합니다. 전국구예요. 자부심을 지역구 의원들이 더 가질 하등의 이유도 없는 거죠. 지금의 문제점은 소선구제가 갖는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소선구제는 승자 독식이에요. 전체적인 표수로는 이제 투표율 같은 걸 따져서 볼 때 한 20 내지 30%의 지지만 얻어도 그야말로 자리를 독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 그래서 단순 다수제. 그렇죠. 예. 물론 이제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는 51%만 얻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법적 논쟁도 있었잖아요. 전체표를 더 많이 얻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지는. 그게 미국이 갖고 있는 이제 독특한 그렇죠. 투표제도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죠. 그 제도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는 이제 간선제 아닙니까? 예. 그게 승자 독식 제도예요. 각 주에서 단 한 표라도 더 얻는 사람이 선거인단을 전부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가령 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인구가 6천만이 넘는데 사실은 캘리포니아 주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의 거의 3분의 1 이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미국의 첨단 산업들이 거의 다 캘리포니아에 집중돼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영화 산업이라든지 온갖 도박 산업들도 다 캘리포니아 주 이쪽에 이제 집결돼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는 인구도 많고 선거인단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다투다가 51%만 딱 먹으면은 캘리포니아 주 선거인단이 다 데려가죠. 100명이 된다면은 다 독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성이라는 건 그냥 전무한 시스템이죠. 그때 이제 그게 역전됐던 데가 아마 부시와 엘고 선거였을 겁니다. 엘고는 선거인단으로는 졌지만은 표수로는 이기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그게 승자 독식제가 갖고 있는 모순점입니다. 여하튼 그런 제도를 이제 고치기 위해서는 선거구를 이제 결국은 전국구도 승자 독식을 없애는 제도예요. 전국구라는 거는 비례대표는 그야말로 물론 따로 비례대표 선거를 합니다. 여기 다 유권자들이니까 아시겠지만은 이제 들어가면은 A 후보, B 후보, C 후보, D 후보가 있고 오른쪽에는 또 당이 쫙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기표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당 투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눠 갖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표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결국은 우리가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것도 소선구제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비례대표를 도입했던 거고요. 강원대 교수가 지적했던 것처럼 승자 독식의 구조가 되면은 진짜 당선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 명을 중선구제 같은 경우에는 한 선거구에서 3명, 4명을 뽑으면은 여성도 혹은 여기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당선이 될 가능성이 1마리라도 있는데 1대1 구조에서는 진짜 센 놈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계도 나오지만은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90%가 넘는 이런 결과가 결국은 소선구제의 지역구 선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각 정당에서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는 무조건 절반을 여성에게 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못 줬어요, 사실은. 줬나? 52%니까 다 줬구나. 이게 소수정당 같은 경우에서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타난 결과라고 봅니다만은 여하튼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에서 넘버원은 여성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 약자들도 있지만은 성별에 의한 사회적 약자, 이제 여성의 그 권익이 매우 커지긴 했습니다만은 잘 모르시지만은 유럽에서요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게 1948년 이후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남성들은 1800년대 19세기에 투표권을 가졌는데 물론 이제 유산자들만 가졌지만은 여성이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된 건 1948년 이후입니다.
유엔에서 뭐 협약인가를 체결해 가지고 이제 각 나라에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만큼 여성의 그 사회적 약자라는 점은 변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이 결국 비례대표를 통해서 해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새누리당이든 새정치민주연합이든 뭐 새누리당 의원들이 조금 더 이 비례 의원들에 대한 지금 반감이 큰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도 알 거예요. 진짜 선수들이 많다는 거. 비례 의원 중에서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 이게 약간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예.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질급을 해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일단 아무런 일을 안 해도 한 3석 내지 4석은 읽게 돼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근데 그냥 비례대표를 지금과 같은 행태로 하면요. 새누리당이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역구를 지금 240개 되는 거를 갖다가 200개를 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일 많이 날아갈 지역구가 어디냐면 호남입니다. 호남의 농촌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인구에 대해서 보정을 해주면 지금은 농촌이기 때문에 좀 봐주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가 10만 명 이상만 돼도 한 개의 선거구로 인정해 주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만 명이 넘어야 한 개의 선거구로 인정해 주는 이 정도의 편차가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만 도입하지 않고 비례대표를 늘리면은 지역구를 대폭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많이 줄어들 때가 강원도 그다음에 호남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결국 불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이 중앙선관위에서도 근거를 했습니다만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은 그다음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전체를 다 반대하는 거죠. 예. 그 비례대표 의원들, 그러니까 이들의 역량을 쫓아갈 수 없는 지역구 의원들이 많다고 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이번 회기 중에 그 정당으로서의 업적 중 하나는 공무원연금 개정안 성안한 거겠죠. 그거 비례 김현숙 의원이 연금 전문가지, 경제 전문가죠. 그 의원이 성안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취재하던 기자들이 이게 새로 법 하나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복잡한 법인데 이걸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어색하다고 할 정도로 국회의원이 그렇게 전문적인 모습이 어색하다고 할 정도로 모든 걸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TF를 이끌던 이한구 의원 같은 경우 중진의 경제통인데 이거 김현숙 의원하고 얘기하시면 된다. 이 사람이 다 안다. 뭐 이럴 정도고 뭐 새정치연합의 김광진 의원이나 아니면은 이 지역구의 의원하고 좀 다른 범국가적인 의제가 생길 때마다 목소리 앞에서 내고 활발하게 뛰던 의원들 비례의원들이 상당수입니다. 예. 특히 이제 경제 쪽에는 예. 뭐 상식에 의해서도 뭐 충분히 흐름은 파악은 되지만은 연금, 세무 이쪽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뭐가 문제를 몰라요. 예. 어디가 문제점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가들을 이제 비례대표로 결국은 영입을 해서 그런 정책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인데 그게 권역별 비례대표를 이제 도입을 하면은 새누리당에게 좀 불리하다고 해서 이 참 뭐 신문이 저는 특정한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것은 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조정동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새누리당 그다음에 계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유산계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신문인데요.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거죠. 마치 서민들이나 국민 전체를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유산자들이나 혹은 유산자들이라고 해봤자 극히 1%도 되지 않는 예. 그리고 정당 정치적으로 보면은 새누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면모들이 참 보기 싫은데요. 최소한의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하려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비록 특정 정치 세력에 불리하더라도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이게 저는 정의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봐요. 근데 그걸 갱강부에 해가지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나하나를 for example 예를 들면서 비례대표는 순 나쁘다라는 식으로 이제 갱강부회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강원택 교수 이런 글들까지 나오지 않았느냐. 아주 의미 있는 글이었고 저는 특히 비례대표가 줄어든다면 그만큼 우리 국회는 연줄 있고 재산 있고 나이 들고 더 배운 남성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 여소야대 시절이었던 13대 국회 국회의원 수준이 제일 높았습니다. 왜냐? 그때는 각 당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어요.
특히 이제 부산 경남은 민정당하고 통일민주당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함부로 후보를 잘못 내면은 당선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나오는 후보들, 뭐 당선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후보들은 최소한 기본이 되는 사람들이 출마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영호남의 서로 독식구도가 이제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게 호남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DJ 선생이 집권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막대명을 꽂아도 당선되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인물들을 영입해서 출마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DJ의 그런 노력의 일환이 재야 영입이라는 걸로 이제 드러났는데 사실 뭐 제가 역대 총리 중에서 가장 훌륭한 총리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물론 이제 보수 세력 들로부터는 최악의 총리라고 평가받는 이해찬 총리 같은 사람들도 13대 국회에 김대중 그때 당시 평민당 총재의 재영입 케이스. 그래서 그때는 평화민주연구회라 해가지고 약칭 평민연이라고 불렀는데 그 평민연으로 이제 영입된 케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DJ는 여하튼 뭐 집권 야욕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끊임없이 호남을 물갈이를 해가지고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이제 그게 DJ의 정기 은퇴 이후에는 완전히 깨져가지고 지금 아직 개판 5분전으로 갔습니다만은 그보다도 훨씬 더 빨리 개판 5분전으로 간 정당이 바로 한나라당입니다. 민정당과 통일민주당이 합당해가지고 물론 이제 자민련도 다 그때는 신민주공화당이었지. 예, 합당해가지고 민자당이 성립되면서 영남에서는 경쟁자가 없어진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때 이후에 나온 국회의원들은 진짜 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막대명을 꽂아도 당선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 당내 경쟁이 더 치열했어요. 마치 양궁에서 국내 대표 선수 뽑는 선발전이 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당내 경쟁이 더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당은 후보만 되면은 뭐 영남에서는 무조건 새누리당 당선되고 호남에서는 무조건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선되는 그런 구도 속에서는 자질이 있고 품질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수준난 의원들이 양산된 것도 결국은 이 지역 독식구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지역을 경쟁을 시켜야 돼요. 경쟁을 시키려면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권역 비례대표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선거구를 중선구나 대선구로 늘리면은 그게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권역에 크게 선거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국회의원을 4명 뽑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1, 2, 3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되더라도 4번은 틀림없이 새누리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도 새누리당이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증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구도 아마 광주하고 비슷할 겁니다. 4명 뽑으면 1명 정도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되는데 문제는 부산 경남이야. 부산 경남에서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절반은 야당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두려움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결국은 그 정략 속에서 비례대표 확대를 새누리당은 반대하는 건데 그 솔직하게 우리가 불리한 걸 왜 하냐. 차라리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솔직한 건데 온갖 핑계를 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갱강부회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넘어갑시다. 잠시 숨 좀 돌리고요.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려는 정부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을 통해서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등급별로 적정한 한자 수를 제시하고 교과서에 한자 병기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힌 게 발단입니다. 이 찬성 진영에서는 교육 효과를 주장하고요. 반대 진영에서는 학업 부담과 사교육 증가를 우려합니다. 한국일보 사설로 가보겠습니다. 초등학교 한자 병기 득보다 실이 크다, 이런 제목이고요. 김일아 아나운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자가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이고 학문이나 언어 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한자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전문적 문장이나 대화는 물론 일상적 언어, 문자 소통에도 일부 제한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굳이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등 교과 과정에서 한자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한글 전용 정책이 세워진 후 수십 년에 걸쳐 정착되어 온 정책을 거꾸로 되돌릴 만큼 화급한 과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자 병기는 가뜩이나 과도한 학습량에 시달리는 초등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상당수 교육 전문가들은 한자 병기가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고 주의력을 분산시켜 교과 내용의 이해를 도리어 해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을 계기로 초등학교부터 단계별로 학습량을 20% 줄여나간다는 기본 방침에도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초등학교에서의 사교육 급증이 우려됩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102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8%가 초등학교 한자 병기 시 자녀에게 별도의 한자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2008년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국가 자격을 기입하도록 한 것만으로도 수십만 명의 초등학생이 한자 자격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참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야. 한자 병기. 어느 순간부터 조선일보가 지면에 한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많이 썼죠. 근데 그런 흐름이 많이 좀 뒤바뀌었었는데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이사장님도 조선일보 요즘 읽으시면서는 한자 부쩍 늘었죠. 예. 안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러시군요. 부쩍 늘었습니다. 예. 이제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유럽에서 영어나 프랑스의 기원이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이터 영어 이제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빛이라는 말 이것도 라틴어의 룩스에서 이제 기원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자를 배우게 하면은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라틴어를 초등학교에 가르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나라 말 구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한글 전용을 우리는 1970년대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때 한 겁니다. 근데 한글 전용을 1945년도부터 한 나라가 있어요. 북한입니다. 북한 한자 없다고 해서 요즘 종편에서 참 통일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 애들이 흥미거리가 없으니까 북한 사람들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출연시켜가지고 이제 토크쇼를 하고 그러는데 전 그걸 보면서 북한 장사를 하는 건데 거꾸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나중에 통일되는데 이놈들이 거꾸로 기여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가끔씩 들어보면은 느끼는 게 북한 사람들 참 말 잘합니다. 공산주의 교육 중에 하나가 이른바 토론을 중시하는 문화거든요. 사회주의 문화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이.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해요. 이게 우리나라처럼 한자 안 배우고 살아는 애들도 말 잘하고 사람이 국어를 배우는 목적이라는 게 자기 의사를 갖다가 잘 전달하면 그거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한자를 가르쳐도 좋고 저는
뭐 가르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초등학교에 한자를 가르쳐서 또다시 사교육의 부담을 내린다면은 아까 내가 한국 사람들 위대한 국민이라고 그랬는데 초등학교에 한자 가르쳐 보세요. 학원이 몇 터질 겁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고미하신 뜻이 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웃기는 거죠. 예,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이 이 초중고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다가 대학 들어가면 완전 개판 5분 정도로 급전직하는 이유가 그 암기식, 말하자면 선행학습 위주의 저희 딸도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선행학습하고 내가 미친년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미친놈 취급받았어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 따님한테 왜 이렇게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셨어요? 내 미친년이라고 그랬지. 야, 이거 네가 지금 중학생인데 고등학교로 그것도 고2과를 가도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아니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하면 뭐하냐고. 선행학습 하면은 당연히 잘합니다. 근데 그게 인상의 공부에는 하등 헬퍼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서 입시에만 도움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걸 위해서 수십만 원씩 내고 가해를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미친 짓이지. 그래서 뭐 못하게 하긴 했는데 결국은 또 하더라고요. 뭐 트렌드가 그렇다면 제가 또 그때 하필이면 강남에서 살아가지고 강남 트렌드를 쫓아간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뭐 돈도 잘못 버는 아버지가 막 찍소리 못하고 이제 찌그러졌는데 예, 결국은 저는 그 바탕에는 또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친일 문제가 우리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한자 문화권에서 가장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과거 신라시대 때 이두가 그리려 했듯이 한자를 풀어가지고 표현 문자로 만든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의 가나는 사실상 한자의 부수를 이용해서 만든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 3천 내지 4천자의 한자를 모르면은 말 자체를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진짜 한자 문화권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예요. 이게 친일파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다 보니까 그런 일본의 트렌드가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그들의 사고나 사상이 지금까지 면면이 흘러내려와서 한자 병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마저 듭니다. 사실 한자 많이 알면은 일본어를 배우는 데는 굉장히 편해요. 저는 어렸을 때 뭐 한자를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지. 한자를 안 가르쳤습니다만은 중고등학교에서는 한문이라는 과목이 있을 정도로 한자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천자문 서당 나와가지고 천자문까지 배웠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러다 보니까 한자를 많이 알고 한자를 많이 하니까 일본어 습득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더라고요. 뭐 한자 많이 알면 일본말 배우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일본말 배우려고 초등학교부터 할 필요는 없죠. 최근의 방송들을 보면 전 이제 뭐 지상파는 거의 안 봅니다만은 케이블 TV를 이제 보면은 우리 사회에 침투하고 있는 일본 문화에 대해서 진짜 우려할 만한 수준을 많이 느껴요. 여행 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보면은 일본을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방송이 됩니다. 그게 뭐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을 제대로 알고 한다는 측면에서 나쁠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국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그 현대사의 질국의 역사를 잘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일본의 좋은 점만 이제 보이게 한다면은 그게 자라난 세대들에게 과연 국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말하자면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우려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뭐 일본말 잘하고 일본 자주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은 어렸을 때 그런 뿌리 깊은 민족주의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난 세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즘은 그야말로 국사를 갖다가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이런 흐름들 이런 것들이 전부 근대사에 있었던 친일의 흔적들을 지우려는 이제 그런 그 친일파 후손들의 그 노력들이 저는 면면이 배에 있다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 그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을 여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온다면은 과연 참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아이들 뭐 한자 배운다고 또 학원 다니고 과외 받고 한자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실 선생님 직군에서는 조금 일을 좀 많이 찾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이었는데
뭐 그런 분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다니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요즘 있는지도 모르겠다. 한문교육과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까? 한문학과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는 후배는 어느 대학 한문학과 나왔는데. 아, 그래요? 아직 존재하는 교육학과 있지 않을까요? 사범대에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학과를 그렇습니다. 나오면 사실 뭐 저기 취직할 때가 별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뭐 제2 전공으로 중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직장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등학교 때 한자를 가르친다는 것은 한국일보 사설과 같이 섣부른 일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네요. 예. 자, 서영스타임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